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1975년에 발생한 한 황당한 납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납치된 사람은 당시 미국의 주류 알코올 기업인 시그램의 후계자인 샘 브론프만인데요. 이 납치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기업의 운명까지 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8월 12일 뉴욕타임즈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1975년에 발생한 납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가 죽음을 앞두고 회고록을 써서 이 납치 사건에 숨겨져 있던 비밀에 대해서 밝혔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이 사진에 보이는 세뮤얼 브론프만 2세가 납치를 당한 시그램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납치범인데 이 납치를 주도한 사람은 멜 패트릭 린치라는 소방관 출신이고요. 이 사람을 도와서 공범으로 같이 일한 사람은 도미닉 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후계자를 납치했으니 돈과 관련된 납치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1975년 8월 8일에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납치가 발생한 지 9일 만인 8월 17일에 60여 명의 FBI와 경찰 인력이 투입돼서 납치되어 있는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하고 납치범 2명 또한 순수히 검거에 응했는데요. 당시 납치를 하면서 요구했던 금액은 230만 불이라고 하고 또한 이 범인들은 검거된 당시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순순히 다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납치범을 찾아내서 검거하고 납치범 또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고백해서 그냥 일반적인 납치 사건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결국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실제 납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의해 납치범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건 다름 아닌 공범자인 도미닉 번의 변호사 피터 디 블라지오라고 하는데요. 다시 사건의 인물도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멜 패트릭 린치가 납치범의 주범이고요. 하단에 있는 도미닉 번은 주범자를 도운 공범인데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이 공범인 도미닉 번의 변호를 맡은 피터 디 블라지오라고 합니다. 납치범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납치범이 납치를 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우선은 이 납치 사건의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치범과 공범은 오래전부터 친구였다고 하고요. 이 납치를 공모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이 납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치의 대상으로 샘 브론프만을 정하고 어디에서 납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것 같고요. 결국 납치의 적당한 장소로는 이 부모님 댁에서 약간 경비가 허술한 걸 파악하고 이곳에서 납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생각하고 지난 2년간 그곳에 30-40번이나 다녀왔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장소가 샘 브론프만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샘 브론프만은 당시 미국의 최대의 알코올 주류 기업인 시그램의 후계자였고 이 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하더라도 당시로 7억 5천만 불, 현재 기준으로는 4조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고 합니다. 시그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더라도 이 사진에 보이는 로고나 제품의 이름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시그램이라는 회사의 로고와 브랜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그램이라는 기업은 지난 2000년에 매각이 되어서 이 브론프만 집안과는 이제 관계없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975년 8월 8일인데요. 이 부모님의 댁에서 저녁을 먹고 밤 11시 30분경 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납치범 2명이죠. 이 2명이 집을 나와서 자신의 차로 접근하는 샘 브론프만에게 다가가서 총을 들이대고 납치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1시 45분에 샘으로부터 내가 지금 납치되어 있다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랜섬으로 230만 불을 요구했고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우리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면 나중에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부모인 당신까지 죽이겠다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1975년 당시 시그램 기업을 소유한 브론프만 가문은 미국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납치 사건이 언론에서도 많이 조명을 받고 이 샘의 부모님 집 앞에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 그 사이에서 또 핫도그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샘의 아버지인 에드가는 납치범들이 요구한 금액을 약속된 장소에서 전달을 하는데요. 이 장소에 잠복하고 있었던 FBI의 요원이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 나타난 납치범을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 납치범이 차를 타고 왔는데 본인의 차를 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 번호를 조회해서 납치범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내게 됩니다. 또 납치범이 누구인지 아니 거주지가 어디인지도 쉽게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과 FBI가 이 납치범의 거주지로 수사 인력을 집결시키고 납치자 구조와 납치범 검거에 돌입하게 됩니다. 범인을 확인해보니 37세의 멜 패트릭 린치라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직업은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증인에 따르면 상당히 똑똑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퀴즈쇼인 제퍼디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퀴즈쇼에 나오는 문제의 정답을 모두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경찰들은 그가 거주하는 지역 부근을 몇 명씩 나누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경찰 인력 중에 몇 명이 우연히 공범인 도미닉 번의 집 앞에서도 대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 도미닉 번이 자기 집 앞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에서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FBI 요원이라는 걸 알고 그 사실을 도미닉 번에게 알려줬는데 모든 것이 들통났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자수를 한 건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도미닉 번이 현장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패트릭 린치를 잡으러 가는 경찰들에게 갑작스레 들어닥치면 납치된 샘 브론프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내가 전화를 걸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검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같은 시점에 멜 패트릭 린치는 납치한 샘 브론프만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이 들통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주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브론프만에게는 만약에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가느니 너랑 나랑 같이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도미닉 번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도미닉 번이 경찰이 온다라는 걸 속이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해서는 그들이 지금 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패트릭 린치가 누가? 라고 물어보니까 FBI라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패트릭 린치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순수히 검거에 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패트릭 린치의 집에 진입했을 때 패트릭 린치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브론프만이 눈을 가린 채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트릭 린치도 납치 사건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고요. 이 사진의 장면은 멜 패트릭 린치가 검거되던 당시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납치가 있었고 금액 요구가 있었고 해당 금액을 전달도 하고 납치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순순히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도 별다른 이슈 없이 진행될 것 같았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주범과 공범이 서로 각각의 변호사를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주범인 멜 패트릭 린치의 변호사가 이 납치는 브론프만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자작극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범인 도미닉 번의 변호사인 피터 디블라지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변호사는 도미닉 번만 이 납치 사건에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게 목표일 텐데요. 그래서 변호의 방향을 이 주범인 멜 패트릭 린치가 거의 조종하다시피 이 도미닉 번을 컨트롤해서 어쩔 수 없이 납치 사건에 가담한 거다. 이러한 방향으로 변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가서 재판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범인 멜 패트릭 린치가 자신과 샘 브론프만이 사실상은 연인 관계다 라고 고백하면서 재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멜 패트릭 린치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수십 번 그의 부모님 집에 찾아간 것도 브론프만을 만나기 위해서고 경비가 허술한 곳을 통해서 접근한 건 결국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납치 사건 또한 브론프만이 자신들의 부모님에게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자작극으로 꾸미자고 제안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멜 패트릭 린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멜 패트릭 린치가 제퍼디 퀴즈쇼의 모든 문제를 알고 엄청 스마트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브론프만과 자신이 연인 관계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할 때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이 얘기를 꾸며냈는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멜 패트릭 린치가 상당히 똑똑해서 이 재판에서 검사 측이 패트릭 린치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꼬아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그때 그 테이블에 브론프만하고 앉아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같이 합석한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없었어 이럴 텐데, 이 패트릭 린치 같은 경우는 우리는 테이블이 아니라 바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동석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교묘한 유도신문 다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납치의 피해자였던 샘 브론프만은 약간 충격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만 보이지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이 펼쳐지는데도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피터 디블라지오는 변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자신의 변론에 이르러서 이 사건에서 납치는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변론을 펼치고, 이 변론을 통해서 배심원 중 2명이 브론프만이 이 납치 사건 자작극을 꾸민 거다 라고 믿게 되면서 이 납치범 2명은 not guilty,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를 축하하기 위한 파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도미닉 번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 당시 도미닉 번의 변호인을 맡았던 피터 디 블라지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납치 사건의 재판이 납치범의 무죄 판결로 끝나게 되면서 이 재판 직후에 샘 브론프만과 그의 아버지인 에드가 브론프만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샘 브론프만은 자기가 납치될 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였는데 어른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에 담긴 의미가 어떤 건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 친구는 상당히 순진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 자신이 납치된 사건이 자신이 벌인 자작극으로 판결되는 걸 보면서 약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오다가 이 세상에 어처구니 없음, 아니면 세상의 가혹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납치범들이 무죄로 판결되고 이 재판은 끝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45년이 지난 2020년에 드디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납치 사건의 진실이 45년 만에 밝혀지게 된 이유는 이 피터 디 블라지오라는 변호사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회고록을 썼는데 이 납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실렸다고 하고요. 이 책이 출간된 건 지난 7월이라고 하고, 출간된 지 5개월 만에 피터 디 블라지오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에 실린 내용에 보면 샘 브론프만이 이 납치 사건에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멜 패트릭 린치와 샘 브론프만이 서로 연인도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고요. 납치범을 검거하는 현장에서도 샘 브론프만의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납치 사건을 자작극으로 만드는 사람 중에 자신의 눈까지 가리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것만 봐도 이 납치 사건은 납치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4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판결이 바뀌지는 않겠죠. 이 납치를 주도했던 2명은 이미 사망했고, 이 판결이 샘 브론프만이 유죄냐 무죄냐의 재판이 아니라 이 납치범 2명이 무죄라는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번복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 또 안타까운 점은 이 샘 브론프만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었고, 이 시그램이라는 기업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고 누가 봐도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게이다라고 여겨지고, 또 게다가 아버지의 돈을 빼내기 위해서 납치극을 자작극으로 벌였다, 이런 이미지도 씌워지고, 그리고 재판에서 줄곧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 후계 자리는 샘 브론프만이 아닌 그의 동생인 에드가 주니어가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드가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경영에 대한 능력이 없고 지속적인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결국은 지난 2000년도에 시그램이라는 기업 자체를 매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납치 사건이 정말 납치 사건으로 제대로 판결이 됐다면 샘 브론프만의 개인적인 인생 자체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그램이라는 기업 자체도 정상적으로 샘 브론프만에게 리더십이 승계되면서 이 회사도 지금처럼 매각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재판 하나가 사람의 인생도 바꾸고 손에 꼽을 정도로 큰 규모였던 기업의 미래의 향방이 바뀌는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재판 제도는 많이 다른데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재판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데요. 이런 판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것들이 그 이면에 있을 거라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